어느 날 밤, 안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하고 닫히는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누군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려 닫는 그런 소리였죠. 캄캄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작은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낮고 빠른 속삭임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박순자, 올해 나이 69. 그녀는 30년 동안 지방의 한 시장어귀에서 작은 고등어 조림 백반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장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다듬어 번 돈으로 하나뿐인 아들 성민이를 서울의 번듯한 대학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으며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주고 자신은 낡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을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순자 씨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성공이었으니까요. 그러다 5년 전 며느리가 첫 손주를 임신하면서 순자 씨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막막히 하는 아들 내외의 간곡한 부탁에 순자 씨는 미련 없이 하던 식당을 완전히 접고 서울 아들의 아파트로 짐을 합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잘 모셨으니까 아들 며느리 기르면 삽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잘 모실게요. 우리 지훈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그 뒤로는 어머니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에겐 든든한 훈장 같았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핏덩이 같던 손주를 씻기고 먹이고 업어재우며 순자 씨는 굽은 허리를 두드릴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평생을 서서 일한 탓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일해요 하며 다가오는 며느리의 살가운 말 한마디면 그 통증마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이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늙어가는 순자 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7살이 되어 유치원에 종일반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의 공기는 아주 미묘하고 서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할머니의 거친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집안에서 순자 씨의 존재감도 연기처럼 옅어져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순자 씨는 아들 집에서 까치발을 들고 걷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구두를 벗으며 무심코 내쉬는 긴 한숨 소리에 순자 씨는 자신이 오늘 청소를 덜 해놓은 것은 아닌지, 저녁 반찬이 입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지레짐작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던 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밥상머리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키즈카페나 쇼핑몰로 외출을 나설 때 순자 씨는 나는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하다며 애써 아이들 등을 떠밀었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남겨질 때면 뼈를 파고드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구들을 거두어 먹이던 당당하고 목소리 컸던 식당 여주인 박순자는 사라지고 아들 집 한구석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 늙어가는 짐스러운 노인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자신이 이 집에서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온 집안에 매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퍼져나갔고 순자씨는 퇴근하고 돌아와 맛있게 밥을 먹을 아들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 수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코를 살짝 찡그리며 거실 창문부터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향초에 불을 붙여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어머니, 요즘 지훈이가 비염이 심해져서요. 집에서 생선 굽고 조림은 냄새가 잘 안 빠지면 애가 밤새 기침을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생선은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긋나긋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하지만 순자 씨는 차려놓은 밥상이 왈칵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들 역시 식탁에 앉아 엄마가 해준 고등어 조림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대로 해. 냄새 빼기 힘들어. 그날 밤 순자 씨는 남은 고등어 조림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털어넣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자신의 요리가 이제는 손주의 비염을 악화시키는 불쾌한 냄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몸이 아파도 티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식당 바닥을 종종거리며 닳아버린 무릎 연골은 밤만 되면 욱신거렸지만 순자 씨는 행여나 파스 냄새가 날까봐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남몰래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경험비 많이 든다는 소리가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거추장스러운 짐짝이 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이라는 옛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독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 밤잠을 설치던 순자 씨는 파스라도 하나 더 붙여볼 요량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어 정수기 불빛에 의지해 물을 한 잔 마시려던 찰나 아들 내외의 안방문이 조심스레 닫히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두 사람의 대화가 거실로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지훈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어머니랑 저렇게 살아야 해. 애 방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나도 내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좀 돌아다니고 싶어. 퇴근하고 집에 와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짜증과 피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아들 성민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알지. 그런데 어떡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우리 전세금에 다 보태주셨잖아. 지금 엄마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으신데 당장 어디를 나가시라고 해. 원룸 하나 얻어드릴 돈도 우리 지금 없잖아. 누가 당장 내쫓지? 나도 어머니 5년 동안 지훈이 봐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봐.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알아보면 정부 지원받아서 갈 수 있는 곳도 있다던데. 알아보기나 해봤어? 어머니 저러다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치매라도 오시면 그땐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병수발 할 거야? 결국 또 내 몫이잖아. 나 정말 무서워, 여보. 어머니 존재 자체가 숨이 막혀. 거실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던 순자 씨는 들고 있던 물컵을 덜덜 떨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선택이 결국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돈 없는 노부모는 그저 숨 쉬고 거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공포가 된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순자 씨는 아들의 안방 문 앞에서 온몸으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며느리가 밉거나 아들이 야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늙고 초라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프고 끔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숨이 막힌다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얻은 결과가 숨 막히는 침짝이라니. 순자 씨는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애써 찬물로 세수를 여러 번 하고 행여나 표정이 어두워 보일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고 인사도 건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텅 빈 집안에 혼자 남겨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대로 순자 씨 수중에는 돈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잔고 32만 5천 원. 30년 동안 뜨거운 불기둥 앞에서 땀 흘려 번 돈은 모두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과 손주의 유치원비 그리고 생활비로 녹아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쓰다듬는 순자 씨의 거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자식 앞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덩그러니 있는 것조차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 죄스러워진 순자 씨는 무작정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만 하느라 취미도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그녀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는 낯설고 차가운 미로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정처 없이 맴돌다 발길이 닿은 곳은 단지 구석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떨어지는 낙엽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할머니 아니여? 이 추운데 여기서 청승맞게 뭐 하고 있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마주치며 안면을 텄던 73세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이 모시겠다는 걸 마다한 채 단지 밖 낡은 빌라로 이사해 혼자 살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형님. 그냥 날이 좋아서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순자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영숙 할머니는 순자 씨의 퀭한 눈과 억지 웃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메고 있던 낡은 크로스백에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꺼내 순자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보내놓고 텅 빈 아들 집에서 눈칫밥 먹기 숨막혀서 도망쳐 나왔구만 물. 내 말이 틀려?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영숙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정곡을 찔린 당혹감과 누군가 자신의 비참한 마음을 단숨에 알아주었다는 작은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순자 씨의 굳은 표정을 보며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끌끌 혀를 찼습니다.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들 얼굴은 딱 보면 견적이 나와. 몸은 비바람 안 맞고 편할지 몰라도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거든. 지훈이 할머니 지금 속으로 내가 자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배신감에 피눈물 흘리고 있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여. 영숙 할머니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순자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들켜버린 것 같아 수치심이 밀려왔고 동시에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형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안 입고 안 먹고 평생 식당 불 앞에서 뼈가 녹도록 일해서 그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죄밖에 없어요.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집 사주는데 보태고 5년 동안 뼈 빠지게 손잡아준 공도 모르고 어떻게 내 새끼가 나를 짐짝 취급을 한답니까? 나도 이러고 싶어 이러고 사는 게 아닌데.
순자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말없이 순자 씨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더니 벤치 바닥을 지팡이로 탁탁 치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내가 쓴소리 하나 할 테니 잘 들어. 자식 원망할 거 없어. 아들 며느리가 천하의 몹쓸 놈년들이라 그런 게 아니여. 그게 그냥 현실인 거여. 자식한테 내 노후작은 다 털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는 독약이지. 돈이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부모는 투명인간이 되고 결국엔 무서운 혹덩어리가 되는 거여. 영숙 할머니의 말은 차갑고 매정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요즘 애들 살기 얼마나 팍팍해. 지들 몸 하나 건사하고 애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버둥거리는데 돈 한 푼 없이 몸까지 아픈 늙은 부모를 어떻게 평생 웃으면서 모셔? 지훈이 할머니가 며느리 입장이라도 안 숨 막히겠어? 우리 세대야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였지만 지금 애들은 달라. 며느리 욕할 거 하나 없어. 내 살 길 내가 안 만들어 놓고 자식 등골에 빨대 꽂을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문제인 거지.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도 숨이 막히지 않겠느냐는 말. 맞습니다. 순자 씨도 시어머니의 오랜 병수발을 들며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원망을 삼켰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자신의 헌신은 숭고한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돈 한 푼 없는 노년이 되어버린 지금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공포스러운 현실일지 순자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입장에서 서늘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님, 그럼 전 이제 어떡합니까? 주머니에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이 나이에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없고 이대로 살자니 며느리 눈칫밥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순자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금부터라도 박순자로 살 궁리를 해야지. 자식한테 다 내어줬다고 남은 인생까지 자식 처분만 기다리고 앉아있을게? 나 봐. 70 넘어서 지하철 택배하느라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내 손으로 내 밥벌이하고 내 월세 내니까 자식들 앞에서 아쉬울 거 하나 없고 목소리 쩌렁쩌렁해? 자식 눈치? 내가 왜 봐? 내 돈으로 내 맘대로 사는데 늦었다고 울고불고 짜고 있을 시간에 동사무소든 노인 일자리 센터든 찾아가서 뭐라도 할 북리를 해. 그게 남은 인생 짐짝 안 되고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영숙 할머니가 남기고 간 빈 두유병의 따뜻한 온기가 순자 씨의 식어버린 손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헌신적인 사랑이 노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허상. 그 막연한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씨의 발걸음은 아침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파트 거실은 여전히 넓고 적막했지만 순자 씨의 눈에 비친 집안 풍경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배어있던 안방 문, 행여나 먼지가 떨어질까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했던 반질반질한 마룻바닥,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주눅들어 생선조차 마음 편히 굽지 못했던 주방.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서러운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하루빨리 내 발로 이 집을 나가야 할 명확한 이유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자 씨는 장롱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주민등록증과 낡은 포장을 꺼내 작은 가방에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밥집을 하며 칼자국과 굳은 살이 흉터처럼 남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거친 손으로 평생 펄떡이는 생선 대가리 치고 무채 썰어 팔아서 내 새끼 번듯하게 걷어먹인 사람이다.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고 내 입 하나 풀칠할 일자리 하나 없을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거실 한 구석에서 며느리 눈치나 보며 자식의 짐짝으로 죽은 듯이 늙어가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의 출근을 돕고 손주 지훈이를 유치원 셔틀버스에 태워 보냈습니다. 버스가 코너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순자 씨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곧장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내 가게에서 밥만 팔아봤지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자기 차례가 되어 창고 앞에 선 순자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노인네들 일자리 구하는 거 여기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젊은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을 꺼내어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환경 미화, 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실버 택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60대 후반의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순자 씨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기 인원도 길었고 무엇보다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자리가 있는 건 인근 종합복지관 구내식당 주방 보조 자리 정도예요. 그런데 주방 일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힘을 많이 써서 어르신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주방이라는 단어에 순자 씨의 처져 있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꼿꼿해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유, 괜찮고 말고요. 내가 지방에서 30년 넘게 백반집 주방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밥 짓고 국 끓이는 거라면 눈 감고도 해요. 무릎이야 파스 몇 장 붙이면 그만이니까 그 주방일 꼭 좀 하게 해주세요. 순자 씨는 직원이 내민 일자리 신청서에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비록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쥐어지는 적은 액수의 일자리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집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다시 내 힘으로 내 밥벌이를 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작지만 확실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종합복지관 구내식당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식당 주방에 들어서자 매캐한 양파 냄새와 뜨거운 밥 짓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맡았던 그 냄새가 어찌나 반갑던지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백 명분의 배식 준비를 돕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고무대야에 담긴 채소를 씻고 무거운 국통을 나르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퇴근할 무렵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구두에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고 다 닳아버린 무릎 연골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씨는 지난 5년 중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며느리 퇴근 시간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지옥 같은 시간에 비하면 차라리 몸이 고든 주방 일이 100번, 1000번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녀를 짐짝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30년 식당 주인의 칼질 솜씨와 음식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노련함 덕분에 영양사와 동료들에게 어르신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냐는 칭찬을 들을 때면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난 뒤 순자 씨의 낡은 통장에 노인 일자리 급여 325천 원이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그 숫자를 몇 번이나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 학원비 한 달치도 안 되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순자 씨에게 이 32만 5천 원은 자식에게 저당 잡혔던 내 인생을 다시 내 힘으로 되찾았다는 눈물겨운 증표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 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니 자연스레 며느리와 얼굴을 마주치고 부딪힐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역시 시어머니가 집에 종일 웅크려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하니 은근히 마음의 짐을 덜어낸 눈치였습니다. 주말이면 순자 씨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일찍 불을 끄고 누웠고 아들 내외는 편안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크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며느리 눈치 덜 보며 얹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독립, 내 두 발로 이 집을 걸어나가 비록 단칸방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숨쉬고 내 마음대로 생선 한 토막 구워 먹을 수 있는 내 공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이면 순자 씨는 동네 부동산 유리창 앞에 서서 붙어있는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박에 월세 30만 원. 아직은 털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동료 할머니들에게 아름아름 물어 영세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국가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증금만 조금 모으면 저렴한 월세로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32만 원의 월급 중 30만 원을 꼬박꼬박 새로 만든 적금 통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2만 원으로는 약국에서 제일 싼 파스를 뭉텅이로 사와서 밤마다 퉁퉁 부은 무릎과 허리에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방문을 넘어갈까봐 문틈을 수건으로 꽉 막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죠. 몸은 고단해 매일 밤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통장에 조금씩 찍히는 숫자를 볼 때면 신기하게도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1년. 딱 1년만 악착같이 버티자. 보증금 마련해서 이 집을 나가는 날 내 새끼한테 짐이 아니라 당당한 어미로 다시 서는 거다. 어두운 방은 홀로 누운 순자 씨의 두 눈이 서늘한 결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 굳어버리고 출근한 지도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는 지독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고 침대 밑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빈 진통제 곽과 파스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오늘 낮에 순자 씨가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임대주택 입주 안내문과 낡은 적금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성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방에서 손을 닦고 나온 순자 씨와 방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민의 손에는 임대주택 입주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서둘러 종이를 빼앗아 숨겼을 순자 씨였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는 아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엄마 다음 달에 이사 간다. 거실의 무거운 정적이래 앉았습니다.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사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디로 간다는 건데?
그리고 이 파스들은 다 뭔데? 엄마 동네 복지관에서 그냥 소일거리로 일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무슨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역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순자 씨는 성민의 손에서 입주 안내문과 통장을 가져와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원망이나 섭섭함도 묻어나지 않는 아주 평온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그리고 세아가, 난 너희들한테 서운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 짐 덜어주려고 쫓겨나듯 도망치는 건 더더욱 아니야. 내 인생 살려고 나가는 거다. 늙어서 돈 없고 힘 없으면 자식한테 짐짝 취급받는 거. 그건 너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이치가 그런 거더라.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너희들 전세금 보태주고 지훈이 키워주면 내 할 도리 다 한 줄 알았다. 그러면 내 노후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책임져 줄 줄 알았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모든 걸 바쳐 키웠으니까 당연히 그래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착각이었더라. 순자 씨는 며느리 수진을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아가, 네가 나 때문에 숨 막혀 했던 거 다 안다. 널 탓하는 게 아니야. 나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 병수발하면서 똑같이 숨이 막혔었으니까. 내 가족, 내 공간에 누군가 얹혀 산다는 게,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언제 아파 쓰러질지 모르는 노인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일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내 새끼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하고 염치 없이 뭉겼던 내 잘못이다. 그 순간 수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재 자체가 숨이 막힌다고 남편에게 쏟아냈던 그 모진 말을 시어머니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 원망을 묵묵히 혼자 삭히며 병든 몸을이며 병든 몸으로 일터에 나갔을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부여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친놈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가지마 엄마. 제발 가지마. 파스 냄새 진동운에도 좋고 매일매일 생선 구워도 좋으니까 가지마. 나 키우느라 평생 식당 바닥에서 고생만 한 엄마를 이 늙고 병든 몸으로 어떻게 그 좁고 추운 단칸방으로 내보내. 내가 불효자식이야.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순자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순자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빼내며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선민아. 나는 나갈 거다. 지난 1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주방일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았다. 온몸이 고장나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지만 내 힘으로 내 보증금 모으는 그 1년이 지난 5년 동안 이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던 시간보다 100번, 1000번 마음 편하고 당당했어. 내 주머니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 돈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부모 노릇,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고, 비좁은 단칸방이라도 내 공간이 있어야 눈치 안 보고 내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배웠다.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을 맺고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끓고 있던 고등어 조림의 가스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식탁에 앉아라. 밥 먹자. 오늘 고등어는 엄마가 너희들 입맛에 맞게 아주 맵칼하게 지졌다. 냄새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창문 활짝 열어놓고 맛있게 먹자꾸나. 그날 저녁 식탁에는 매콤한 고등어 냄새와 훌쩍이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장 맛있는 고등어 뱃살을 발라
자신의 밥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자 씨는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이불 하나를 싣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연신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게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파트를 나서는 순자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비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 짐을 푼 첫날 밤 순자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아주 깊고 편안한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자신만을 위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창문을 꼭 닫아두어도 구수한 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차도 눈치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픈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내 공간. 순자 씨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전보다 더 고단해졌고 주머니는 얇아졌지만 순자 씨는 잃어버렸던 박순자라는 이름과 어른으로서의 존엄을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내 이야기 혹은 늙어가시는 내 부모님 이야기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며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을 자식 집 사주는데 사업하는데 다 내어주는 것을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라 믿고 살았죠. 하지만 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보셨듯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은 참으로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순자 씨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수중의 돈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훗날 자식과 나 모두를 망치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 노후의 최소 생활비와 병원비를 철저히 떼어 놓고 남는 돈으로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훗날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낡고 초라한 단칸방이라도 나만의 공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 집에 들어간 눈치를 보며 얹혀 사는 것은 결국 서로의 숨을 막히게 하는 고통스러운 동거가 되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불을 켜고 내 마음대로 생선 한 토막 굽고 파스를 붙일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울타리가 있어야 노년의 서러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자 씨가 복지관 주방에서 뼈마디가 쑤시도록 일하며 벌었던 30만 원은 단순한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짐짝에서 벗어나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든 생명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세상 밖으로 나가 작고 소박한 일거리라도 찾으십시오. 내 손으로 번 돈 한 푼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순자 씨가 소리 없이 흘렸던 서러운 눈물이 혹시 머지않은 나의 눈물은 아닐까요? 아니면 평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은 텅 빈 손으로 굽은 등만 남은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은 모습은 아닐런지요? 자식의 무거운 짐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내가 하는 작은 가게 변화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와 내 가족의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자 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떠나 작은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 71가 된 순자 씨는 여전히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3일로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아침 일찍 위생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2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 보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아들 성민의 식구들이 순자 씨의 작은 원룸으로 놀러 오는 날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를 보며 굽지 못했을 생선을 굽고 구수한 청국장도 한 뚝배기 보글보글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한결 밝고 편안합니다. 수진의 손에는 순자 씨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카스텔라와 제철 과일이 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 지훈이는 할머니! 하고 달려와 순자 씨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 안이 세 식구의 웃음소리로 꽉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 손주의 겉옷을 입혀주며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지훈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이걸로 학용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라. 할미가 식당에서 돈 벌어서 주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맘대로 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성민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 매번 이렇게 용돈 주셔서 어떡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살 때는 그토록 숨막히고 차가웠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였지만 서로의 공간을 분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가족 같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고 순자 씨 역시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어른으로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순자 씨는 다시 고요해진 방 안에 앉아 따뜻한 믹스 커피를 한 잔 탑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 돈이 있고 비좁더라도 만평이 다리 뻗고 누울 내 방 한 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내 힘으로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70이 넘은 순자 씨가 비로소 깨달은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유산은 통장에 남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을 내 힘으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부모의 단단한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순자 씨의 작은 방에는 파스 냄새가 옅게 배어 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서글픈 눈물의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삶의 향기입니다.